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박수정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저하지 않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주식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쏠렸습니다. 바로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결과는 두 지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안도감에 증시도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과연 올해 내내 반복됐던 미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제 드디어 종료 수순을 밟는 것일까요? 그리고 11월 들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진정되고 올해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한 연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전문꾼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준이죠. 물가지수 CPI와 PPI가 이번 주 발표됐습니다. 10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또 전월 상승률이었던 3.7%보다 둔화됐습니다.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PPI도 전월 대비해서 0.5%포인트 하락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런 결과에 시장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분 꾼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영 연구위원님부터. 자, 하락세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하락 추세는 계속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최악의 시기에서 좀 벗어날 때는 되지 않았나. 작년부터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가지고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점차 반영이 되면서 네. 이번에 CPI나 PPI 통해서 그렇고 향후의 전망들을 투영을 해봐도 물가는 내려가는 기조가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좀 중간중간에 주의를 해야 될 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인플레이션 잡히려면은 아직 멀었다. 너네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당분간 이야기는 계속해 나갈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 입장에서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IMF 데이터를 제가 좀 따와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과거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111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인플레이션에 잡히는데 성공한 횟수가 60회 정도밖에 안 돼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또 잡히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3년 정도 걸립니다.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21년 말이니까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네.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연준이 우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은 제가 봤을 때 12월 FOMC 때도 그렇고 네. 중간에 발언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자. 한이 뒤바뀐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형 대표님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좀 시장에서는 그럼 줄어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그 고금리를 양산을 했었고 그 고금리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종료된 걸로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가 되게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물가를 더 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악재들이 하나둘씩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뭐 예산안도 이제 어느 정도 연장이 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또 확산될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 만나면서 네. 지금 이란에서도 참전은 안 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악재들이 서서히 해소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이런 시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악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안의 통과 문제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의 확전 문제,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조금씩 해빙 모드를 조성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12월 달에 있는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올린 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11월, 12월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11월은 지나갔고 12월은 확률적으로도 거의 올릴 확률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CPI, PPI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이 점차 다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배드 이즈 굿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계속 경기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도대체 금리 인상이 끝이냐라는 네.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적인 경기 둔화. 그러니까 급격한 둔화는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제 슬로우 다운 정도의 속도로 둔화되는 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연준도 좀 안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그러면 또 추가로 계속 떨어질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봤을 때도 한두 가지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일단은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중에서 주거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거비 항목에서 OER이라고 하는 등가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떤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나는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네. 이제 월세 렌트가 아니고 이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진 지 이제 몇 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주거비 항목이 워낙 그 CPI의 큰 항목인데 그 부분이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네.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하락을 하고 3.2%, 2%가 목표치입니다만 아직까지 1.2%포인트 남았지만 네.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네. 생산자 물가도 어느 정도 하락세니까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 동전의 이면에는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광군제가 별로 큰 효과 없이 끝났는데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미국 경제도 이 소비 둔화가 위축이 본격화된다면 네. 이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수익 면에서 많이 줄 테니까요. 그게 과거의 패턴대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던 예전의 배경들을 보면은 네. 일단 경제가 크게 망가지거나 시스템 위기가 와서 그거를 막으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들은 둔화가 되죠. 이번에도 저도 봤을 때 그 미국도 4분기 때 소비 데이터를 포함해서 연말 소비 시즌 데이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들에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부터 뭐 계속 소비 잘 나왔던 배경들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하게 쌓아놨던 초과저축에서 주로 기인했었는데 초과저축 기관들마다 또 연준 내부적인 그 기관들마다 추정치가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거의 고갈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인들 소비 심리들 조사해 보면은 인플레에 따른 불안들도 있고 어제 월마트 주가 같은 경우 8% 넘게 빠졌었는데 네. 그 빠진 것도 지금 소비자들이 생필품도 잘 안 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여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되고 이걸로 감안했을 때 연준도 계속 톤다운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기업 실적이 가장 문제죠. 그렇죠. 기업 실적 지금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소비 꺾이고 경기 만약에 랜딩으로 가면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랜딩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 실적단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오지 않았나 올해 내내.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노 랜딩이냐 랜딩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랜딩 할 것 같은데 이게 소프트냐 하드냐 이 문제이고 지금까지 경로를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 그리고 네. 소프트 랜딩에 대한 부분은 최근 2분기부터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EPS나 미국 EPS 부분에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왔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미국 소비 둔화되고 연말 소비 시즌 안 좋은 거 저희가 증시 입장에서 팔 만한 재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정희와 김태형께 공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네. 인하 시점을 찾고 있고 아니면 인하가 안 되면은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인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보시기에 짧게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유지될 것이다 인하될 것이다 시점은 인하된다면 언제쯤? 예, 저는 인하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시점은 저는
빠르면은 6월 FOMC, 6월 늦어도 FOMC. 7월 FOMC, 여름에 6, 7월 중에 네. 단행한다. 저는 이렇게 기보팅이 보고 있다.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예, 저도 이제 유지되는 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네. 평균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네. 이제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는 것 같으면 더 빨리 인하를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골디락스처럼 이제 서서히 경기가 둔화될 경우는 천천히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연준에서 QT를 중지하는 부분도 그 전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한 1분기 정도 국채 매입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중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상황 보면서 한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 그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국채 매도량을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금리 쪽의 방향성은 하방으로 잡고 있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가지 불확실성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산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새벽 미중 간의 정상회담 만남을 가졌거든요.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총서기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두 정상 간의 발언 내용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mpete vigorously with the PRC, but will manage that competition responsibly so it doesn't veer into conflict or accidental conflict.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做朋友。我们处理中美关系的根本遵循，就是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이 시진핑 총서기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갈등은 좋지가 않다. 경쟁 관계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도 역시 비슷하지만 평화 공존이라든지 조금 더 완화적인 어법을 쓰는 거 봐서는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 이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좀 알려둔 내용이 있습니다. 독재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좀 의도된 전략적인 발언인지 아닌지 실언인지 네. 그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내년에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계속 기조가 이제 중국을 멀리하고 탈중국이었는데 네. 갑자기 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거리를 계속 두는 그런 멘트를 중간중간에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회담은 되게 중요한 회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누가 더 만나고 싶어 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 중국의 시진핑을 더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두 개 국가에서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거덜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란의 참전 또는 헤즈볼라의 참전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만나기로 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또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이기 때문에 서로 견원지간이었는데 그 두 국가를 중재를 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국가 7년 만에 수교를 맺게끔 한 역할을 한 게 또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고, 중동에서 하고 있고, 네. 특히 사우디에서 하는 게 이제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중국이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이자 또한 미국하고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도 중국 끌어들이기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누가 더 친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이든이 결국은 이란을 참전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진핑이 꼭 필요했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과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그 같은 날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결국은 하마스 쪽의 편을 들지 않겠다. 하마스 쪽의 편을 들어서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했었죠. 마약에 대한 펜타닐 수입에 대한 문제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평화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데 네. 여기서도 또 얻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적, 물리적 충돌을 수년간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별 알맹이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걸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디리스킹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들이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 다시 유가가 튈 거고, 유가가 튀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도돌이표가 돼서 네. 주식시장이 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확산 자체를 막아준 이런 회담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디커플링은 말도 안 된다. 이제 디리스킹 분야인데 이 디리스킹 분야 중에서 방금 저희들이 이 정상회담 이후에 대화를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회담보다도 기업인들과의 시진핑 총서기와의 만찬 네. 여기에 오히려 조금 더 갈라쇼가 더 관심이 초점이 있었지 않나. 참여하는데 $2,000, 헤드 테이블은 $40,000. 비싸죠. 근데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은 대부분 금융계 사람들, 제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과 네. 미국 기업들의 입장이 바로 이 점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금융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꼭꼭 막아놨던 금융시장을 좀 더 한 번 더 개방하면서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까 네. 하는 좀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정상회담 결과 보면서 느낀 거는 네. 둘 다 조금 관계는 안 좋은데 일단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인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여전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고 또 이스라엘 러우 전쟁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양쪽에서 저마다 맡은 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중국과의 관계도 현 시점에서 더 악화되면은 이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일단은 선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너 이 선 넘지 말고 너 이 선 넘지 말라.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 통해서 양국 간에 뭐 해빙 모드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단기 해빙은 가능하더라도 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국가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들은 계속 있을 거고 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통일 야욕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 이런 것들은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는 바로 주가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 세계 경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국가들마다 유럽, 중국, 미국 이렇게 서로 간에 촘촘히 세계화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중국 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더 큰 블록화, 두 개의 블록화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알파벳을 세하려 보니까 13자라예요. 13이라는 숫자가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미중 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그런 약간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던데 자 이제 미중 간의 회담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잠깐 뒤로 두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잠깐 들어와 볼까 합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잠정적 유지, 조치, 금지 조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뉘앙스를 주셨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나타난 증시의 상황이라 그럴까요?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공매도 금지한 날 바로 이제 장이 폭등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쇼커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에 의해서 순수하게 사는 매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시장 변동성을 좀 죽이는 역할을 좀 해주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과열된 종목이라든지 뭐 꿈만 쫓아가는 종목들은 또 공매도 세력들이 나와서 이제 상단을 좀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졌거나 좀 악재가 나온 종목들이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은 또 공매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네. 하단을 또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단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기업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혹시라도
밈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뭐 루머에 의해서 막 슈팅하는 그런 주식들은 조금 조심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은 공매도를 충분히 규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자기 정책에 따라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거를 이제 고시를 하고 뭐 일주일 뒤 시행 뭐 이렇게 했으면은 준비를 좀 했을 텐데 네. 그게 너무 갑자기 시행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외국인들이 나중에 이제 MSCI에 또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넣으려는 노력들도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MSCI 진입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세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공매도 제도하고 주식 양도세 문제 같이 한번 말씀을 줘보시죠. 뭐 전체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연말까지는 그냥 수급이 하나의 거대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공매도는 지금 워낙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MSCI 지수는 비단 뭐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그 다른 쪽에서 이제 요건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하거나 다른 시장 접근성들을 개방하면은 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외국인 수급 내에서 매수와 매도 전략 같이 사용하는 그냥 영어로 하면 롱숏 헤지 펀드들 이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좀 뷰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체 외국인 수급들을 배분을 분류를 해보면은 롱숏 헤지 펀드 자체의 비중은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 뭐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외국인들 수가 그냥 그 얼추해서 뭐 10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네. 했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10조 들어올 거 뭐 8조 정도 들어오는데 그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완화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 평가액 10억 원 기준인데 이제 이거를 뭐 50억 혹은 그 이상으로 하려는 것들 좀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올해 내내 주식 사서 10억 이상 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하는 드리고 그분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할 때 내년에 팔아버리면 이제 10억 이상 구간에 내년에 팔아버리면은 세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50억으로 상향이 되면은 그 세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마다 우리나라 뭐 늘 체감했겠지만 기한 현상이 11월, 12월로 갈수록 계속해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나와서 시장의 수급과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그게 확정이 되면은 양도세 그 요건이 완화가 되면은 이 수급 가지고서 저희가 고생할 일은 이전보다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우리나라가 산타랠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뭐 사탄랠리에 들어갈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공매도와 주식 양도세는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업의 수익률이 늘어난다라든지 앞으로 기대 수출이나 뭐 기대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런 시장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제도의 완화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조금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12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 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은 산타랠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이제 그런 대주주 매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해당되시는 분이 한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10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7천 분 정도 되시고 네. 50억 이상 있는 분이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2, 3천 명 정도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를 27일 전후로 해서 그 전이죠. 전에 이제 좀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또 다 사는 이런 에너지 낭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타랠리보다는 저는 이제 연초랠리가 더 한국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연말이 되면은 외국인들도 이제 북클로징을 해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은 다 북클로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수급도 이제 특별히 좋을 건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연초에는 외국에서도 글로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머니들이 자금 집행을 좀 연초에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전까지는 계속 이머징 통화를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돼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달러 강세, 달러를 들고 채권을 사고 있으면은 그냥 연기준 한 5에서 5.5%의 이자를 주는 그런 달러를 버리고 이머징 마켓의 통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굉장히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달러도 사실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지금부터 세우겠죠. 연말까지 세우고 연초부터는 큰 대규모 자산 집행,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그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때가 이런 악재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연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대표께서 말씀 주신 외국인 자본들의 유입 문제가 결국은 이 글로벌 증시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이냐, 강세로 갈 것이냐, 약세로 갈 것이냐도 중요하고 네. 그 부분이 공매도의 금지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거의 뭐 반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 네. 내년도 글로벌 증시 장세,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어떻게 보고들 계십니까? 내년도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보통 내년도 전망 물어보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네, 저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분기별로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 저는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좀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뭐 연초 랠리 가능성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그 1분기 때까지는 상단은 조금 막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공매도 금지, 양도세 이런 수급 말고 올해 내내 증시를 쥐락펴락했던 핵심 요인은 연준이었잖아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일단 지금 안도한 부분은 우리가 안도한 부분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끝났다인데 문제는 내년도에 연준 금리 인하할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연준이 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은 언제 인하할 건데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교통 정리가 저는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리되기까지는 저는 대략 12월 FOMC 끝나고 대략 1월달, 2월달 데이터까지 보면서 지나가야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것들이 뭐 미국 증시는 뭐 좋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뭐 유럽이나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국가들에게는 지수 상단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뭐 산타 랠리냐 사탄 랠리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산타 랠리라고 부를 정도로 해서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고 그냥 완만하게 저점을 높아가면서 오르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산타가 오긴 오는데 썰매 안 타고 그냥 구보러 오시는 약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선물 걸음이 네, 선물이 선물을 많이 들고 없겠네요. 오는데, 이제 좀 무거워서. 힘들게 오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금리 이야기가 증시와 상당히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논점에서 놓고 보면 환율의 변화가 또 한 번 증시의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환율이 1291원 정도에서 떨어졌다가 조금 그 주변대 1,300원대를 다시 복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율 문제 같은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증시와 어떤 연동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환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달러 강세 일변도로 간 게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2년 동안에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작년 이제 그 3월달 올해 3월달이네요. 3월달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미국의 은행들이 좀 부실이 생기고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흔들렸는데 지금은 다시 추세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자본들이 움직일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제 성장률이 좋은 국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좋아야 거기에 대한 그 달러에 갖고 있을 때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이 안 좋아도 금리를 많이 줘가지고 자본적으로 좋으면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나타난 현상은 3분기까지는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금리는 이제 거의 2년물 금리로 5% 이상을 줬고 3개월만 들고 있어도 5.5%를 줬어요.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매력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죠. 한국 같은 경우는 3.5% 줬으니까요. 네. 영국도 3.5% 그렇습니다. 그래서 2%나 더 주는 그런 달러를 갖고 있어야죠. 채권을. 두 번째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중국만큼 높았어요. 3분기에 기약하시겠지만 GDP 성장률이 4.9%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도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소비가 바탕이 돼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통화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이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도나 소비도나
생산 둔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렇게 높았던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이제 역풍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계속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아도 저금리에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차환 발행, 그러니까 다시 그 리파이낸싱 하기 전까지는 낮은 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1년 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뭐 자동차 렌트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할부 금융도 마찬가지고 네. 집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를 둔화시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 하락, 그다음에 달러 강세 일변도에서 너무 달러 강세였다. 그러니까 너무 달러 쪽에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자본의 변화들이 서서히 시작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경제 전쟁 꾼을 늦게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에서 6월 달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 내년 하반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네. 미국의 피보팅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글로벌 증시의 반등 추세 전환이 네.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분기 때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 상당히 좀 막혀버리는 박스권에 있을 것 같은데 2분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들 현실화된다라는 것들에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이미 시장 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기 전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유동성 주입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 번 더 자극시키고 이게 뭐 우리나라가 됐건 유럽이 됐건 그다음에 미국이 됐건 전체적으로 증시의 레벨업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여름 구간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치호 대표님. 예, 그 좋은 말씀이고 이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갑자기 이제 지표들이 둔화되기 시작했잖아요. 한두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얘기를 꺼내요. 경기 침체에 오는 거 아니냐? 예.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의를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슬라이드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1-2 슬라이드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가계 자산이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네.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가계 자산이 175조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증가한 금액이 85조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그거를 바꿔서 보면은 가계 자산이 매년 1조 달러씩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그 과거 뉴스에 보면은 연준에서 1조 달러 줄인다고 그랬을 때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네.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4조 달러 늘린다고 난리 났었고 그랬던 건데 가계 자산은 꾸준히 8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었고 가계 부채 비율도요. 15%에서 11%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한 가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 때나 이럴 때는 부실도 많았고 부채율도 높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만 와도 그냥 훅 굉장히 심각한 경제 침체로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가볍게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나 2000년 초나 이럴 때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 리만 사태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그 연착륙이 가정이 돼야지 금리 인하 시점들이 뭐 2분기에 당장 올 거냐 아니면 하반기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네. 금리 인하 속도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QT를 종료하는 것들은 그 대신 빨리 나올 수 있다. 1분기 정도면은 여갈피 매수해줬던 그런 잔고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나중에 또 뭐 글로벌 증시 전망에 또 네. 질문이 나오면은 또 네. 다른 슬라이드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자, 이제 잠시 시야를 이제 국내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업종을 골라야 되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해 안에서 성과를 냈던 산업, 업종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11월 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들 중심은 대형주들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안에서 보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내년에 과연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네. 좀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은 그 내년도의 증시 핵심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했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책에서 많이 봤던 대로 증시에는 4계절, 지금처럼 4계절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역실적, 역금융, 금융, 실적 장세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금리 인하 하면은 금융 장세 아니냐? 그 저기 왼쪽에서 보시는 분홍색의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장세면은 그냥 저기 거기에 해당되는 유망 업종 소비재, 금융, 자동차 이거 네. 들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편하게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주식시장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랑 지금의 사이클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국제 정세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고 전반적으로 이런 2년간의 대립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국가는 정부 그 중앙은행도 그렇고 저마다 서로 다른 각자 도생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특징들은 경기 사이클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예전에 글로벌 경기 안 좋아지면은 미국, 유럽, 중국 다 같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다 같이 좋아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순차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한 사이클들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러한 과거의 뭐 4계절 장세에 맞는 이렇게 사이클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그 변화한 사이클에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도에 괜찮은 주식은 매크로, 그다음에 실적, 정치, 오른쪽 위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저기에 있는 세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요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게 IT.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반도체가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위에 표현해드렸던 대로 자동차, 반도체, 기계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태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저 한지영 연구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배터리,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 증시를 볼 때 이제 내년도에는 일단은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떤 토양으로 올라갈지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네. 섹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코스피랑 그 코릴레이션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성이 제일 높은 지수 중에 하나인데, 그 슬라이드 4번을 보여주시면 한국의 수출하고 코스피 추이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럼 보시면은 이제 막대선이 이제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랑 거의 동행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9월 달까지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지금 10월 달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반도체 수출이었죠. 네. 반도체 수출이 계속 나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율이 계속 하락한 것도 역시나 반도체, 지금 다시 턴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가격을 보면은 한 달 전 대비 지금 가격이 한 7에서 8% 정도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 섹터 얘기할 때 반도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수출 데이터라는 거는 한번 이제 방향을 잡으면 특히 반도체 가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한 1년 6개월 쭉 올라가고 1년 네. 6개월 쭉 빠지고 이런 패턴을 그려요. 왜 그러냐면은 안 좋을 때는 감산을 하고 감산을 연초부터 했잖아요. 그 효과들이 굉장히 뒤늦게 나타나고 그 효과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재고 축적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 역시도 기조적으로는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로 좀 넘어오다 보면은 네.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수직 계열화된 장비 소재 네. 업체들, 그 다음에 HBM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전혀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지금 이제 HBM이나 이런 쪽에 관련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한 게 이제 2만 장 캐파에서 10만 장까지 늘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내년까지 늘리는 게 거의 5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부장들도 바로 꺾이기는 되게 힘듭니다. 네. 사이클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수명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유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혼조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2차 전지에 특히 양극재라든지 이런 주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차가 다시 잘 팔린다는 뉴스들이 나올 때 테슬라가 됐건 BYD가 됐던 잘 팔리는 뉴스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도 적어도 한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도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생각이 듭니다. 전기자동차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전기자동차를 살펴보면 지금 중국이 대량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공급이 수요보다 넘쳐 흘러서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효용성 문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과 전기자동차 상관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올해 누가 뭐래도 주도주, 유행하는 주식, 없으면 소외당하는 주식, 2차 전지주였는데 과연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 지금 많이 빠져 올란 만큼 얼마든지 복원은 가능하다. 주가 복원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처럼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도주를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래서 반도체로 좀 꼽고 있는데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비단 올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놓고 봐도 뭐 2014년도 화장품, 2015년도 바이오, 2017년도 반도체, 작년에 태조 이방원 주식들 이 네. 주식들 보면은 전부 다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주도주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힘을 잘 썼어요. 그렇죠. 하반기부터 특히나 가을을 넘기면서부터는 힘을 잘 못 씁니다.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도주로서 처음에 시세를 만들어내는 요건은 내러티브, 스토리 이게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후에 주도주로서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숫자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실적으로. 근데 올해 이들도 그랬고 올해 2차 전지들도 스토리랑 내러티브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됐었는데 3분기 저희가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 잘 안 팔린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계속 미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지금 뭐 주가는 얼마든지 위로 복원은 가능하지만 주도주로서는 그 역할은 반도체에 좀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AI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AI 그러면 또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고 네. 계속 반도체 안에서 지금 뱅뱅뱅 도는 형태거든요. 우리 김태용 대표께서 보시기에 7만 전자하고 13만 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회복 가능하고 투자의 봄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네, 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한 3달 정도 빠지고 11월 달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빠지는 동안도 이제 반도체 주가들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산 것도 그 반도체 주식들만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3분기가 바닥이었고 4분기하고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분명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거래가가 다 올라갔고요. 네. 실질적으로 재고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이 네. 약간 그 스마트폰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처음으로 5% 3분기에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는 한 7천만 대 정도로 해서 더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IT 그러니까 IT에서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과 PC 부분이 네. 교체 수요가 상당히 없었어요. 언제 집중적으로 그런 기기들이 팔렸냐 하면은 네. 2000년도 재택근무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할 때 아이패드 사거나 노트북 샀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느덧 내년이면 4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교체를 할 때가 됐고요. 네. 중국도 스마트폰 3년간 역성장했는데 지금 처음 돌아섰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HBM만 얘기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용은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는
좀 재고가 한 50조 아니 재고가 아니죠. 수주 잔고가 한 50조 이상 기다려야지 받을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형 대표께서 중간에 좋은 말씀 하나 주신 게 네. 데이터 센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주식을 이야기할 때 산업, 네. 소위 말해서 중앙 허브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되는데 한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인터넷 대표 플랫폼 업체 네이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이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다크호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거의 대부분 i 4.0 관련된 산업만 이야기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널뛰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130만 원 찍고 내려온 주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 있는 업종이나 산업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도주 얘기만 편하게 하잖아요. 네. 남들도 다 아는 거고 주도주니까 계속 올라타서 있자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실제 이제 곧 내년이 임박해 왔고 내년에는 수익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올해 소외됐던 업체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하는 업체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두 개를 꼽아본다 그러면은 네. 저희는 이제 태양광도 사실 네. 올해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폭락했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 매력도 때문에 상대적인 유틸리티 매력도가 떨어져서 설치를 별로 안 했어요. 올해. 네. 네. 금리 피해주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 수익률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네.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직 그런 조짐이 강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올해 철저하게 소외됐던 데에서도 진주를 찾아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외에는 내년에 정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고 또는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되더라도 시중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은 네. 올해 대표적인 피해주였던 성장주들이 다시 밸류에이션에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든지 일부 게임, 신작이 있는 일부 게임 업체들,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중에서도 해외 기술 수출이 임박해 있는 그러한 바이오 섹터들 네.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정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신재생각, 게임 바이오 이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 네. 그 대표님 의견 저도 동의하고요. 그 외에 좀 더 하나 요즘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네. 그 차이나 플레이라고 하죠. 중국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중국 네. 경기 부양 수혜주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수혜자면 대표적으로 소비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중국 쪽은 이제 경기가 돌고 있는 거는 맞고 아직 부동산 문제는 남아 있지만 여기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소비 테마주 말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차이나 플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국 그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도 네. 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너무나도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경기 부양하는 측면과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업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중간중간에 시세를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화학업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게임하고 이 바이오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빛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에 배터리 주식만 놓고 봐도 엄청난 기쁨과 시련을 같이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정시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어떤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앞으로 2024년에 맞이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일단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될지 먼저 김태형 대표께서 말씀 한번 주시죠. 예, 내년에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계속 나빠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나빠지는데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유동성 환경도 또 동시에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저점 매수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때 전략은 기존의 주도주 있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다 컨센서스를 형성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철저하게 소화된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안 쳐다봤던 기업들도 봐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양손을 다 들고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밥의 전략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는 애매한 것들은 빼놓고 그 다음에 많이 낙폭과대했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네. 소형주도 포함됩니다. 그런 네.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동주 이렇게 두 개의 전략을 가져가면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지영 연구원. 예, 뭐 지금 뭐 당장에 다음 달 12월 FMC도 그렇고 전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FMC도 그렇고 네. 내년도에도 계속 우리는 FMC에 휘둘리고 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연준은 보면은 연준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후미등을 바라보 자동차를 비하면 후미등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따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후미등 말고 그 앞에 있는 전조등 이쪽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조등은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연준과 같이 행동하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대부분 주식 시장이나 경제 지표들은 헤드 페이크라 그래서 전조등은 좌측 깜빡이를 놓고는 사실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골든 패스라 그러죠. 황금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이 개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두 분께서 주셨습니다. 이 거시적인 시장 경제 환경도 읽고 미시적인 전략도 세우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동이 심하죠. 거의 혼란한 장세입니다. 여기에 맞설 방어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가치 투자의 대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주가 변동성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즉, 이 투자자는 스스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외부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정작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 또 이런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에는 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실패 없는 투자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